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호주의 프랑스산 잠수함 계약 철회건으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프랑스와 유럽 우방들의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당초 이 사안을 공론화했다면 상황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간 신뢰를 보장하고 공동 목표 달성에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화 과정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다음 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마크로 대통령은 이날 통화 직후 자국 대사를 다시 미국에 복귀시키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로부터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2030년에 인도받기로 계약했으며 사업 규모는 66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호주는 프랑스와의 기존 계약을 전면 철회했고, 이에 프랑스는 호주와 미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체계가 취약한 고위험군 미국민들에 대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부분의 미국 성인들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대폭 줄었습니다. AP통신은 허가가 난 대상도 실제 추가 백신을 접종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누가 언제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구체화하는 권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AP통신은 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이 추가 접종 논리와 관련한 질문들에 곤혹스러워했다며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판단을 한 달가량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 FDA도 지난 17일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이들에 대한 추가 접종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국 근로자의 약 20%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나이지리아 국가통계국과 UN 개발계획이 공동 실시한 나이지리아 내 공식, 비공식 업체 3,000곳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국가통계국과 UN 개발계획은 올해의 경우 경제회복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나이지리아 국가통계국은 2020년 4분기 기준 자국 근로자의 3분의 1이 바이러스의 여파로 실직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은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예상된 일이라며 올해 말까지 약 1,100만 명의 나이지리아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인구 2억 명인 나이지리아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1억 명 이상 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예멘에서 1,6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독일,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한 고위급 회의에서
추가 지원금 없이는 예멘 내 수백만 명에게 배급되는 식량을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올해 초 WFP의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미국과 독일 등이 지원에 나섰다며 덕분에 기근과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다음 달에 예멘인 320만 명에 이어 12월 달에는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식량 배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비즐리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3월 예멘을 위한 30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해 호소했지만 기여국들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17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억 9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유럽연합 EU도 약 1억 3,9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예멘 인도주의와 개발지원금으로 재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평안도 황해도 가끔 구름 많고 함경도에도 흐리다가 황남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North Korea.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한다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하지만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we're open to a discussion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but we are also committed to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앞으로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의 역할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1일 행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우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미국에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관심을 보였지만 논의가 지속되지 않았고 북한은 최근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8년 4월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난 후 워싱턴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종전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ut we'll see.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We could absolutely sign an agreement. We're looking at it. We're talking about it with them. We're talking about it with a lot of other people. 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튼 전 보좌관은 2020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의욕을 보였지만 자신과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종전선언 논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8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동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도 당시엔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8월 관영노동신문 논평과 9월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호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그해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대의 발전의 흐름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다시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 청와대는 하노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며 북한과 미국 사이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고 종전선언 논의도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깜짝 회동이 있었지만 북한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강경한 협상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9년 11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정세 변화에 따라 순간의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자나 공식 매체는 종전선언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후에도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길을 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화상연설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논평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섣부른 종전선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회의적이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미한 동맹 약화를 초래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 제안은 선언 주체를 미국, 남북한 혹은 미국, 남북한, 중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안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듭 일축하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보이고 최근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2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선언 계기에 북한과도 합의했던 사안이며 미국 역시 충분히 열린 자세로 이 주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안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개발 등을 적시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21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 공식 제출하고 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군사위는 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국제 안보 환경을 기술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위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 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경우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과 일치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법안은 국방정보국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향후 6년간 2년에 한 번씩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이버 사령관은 사령부의 전략과 운용 방안 등이 마련되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영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미한일 3국 외교수장이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에서 한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3국 장관은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한 약속은 물론 공동가치에 기반한 미한일 3국 협력이 국제적인 범위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공급망 확보 등과 같은 시급한 국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버마에서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요구하고 버마 정권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고 민주주의로의 길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 또 외교안보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중국 문제 또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한 달여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최근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이고 북한을 특정한 안건은 8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안건은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과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입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계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담긴 미후의 첫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지지를 서명한 의원은 21일 현재 19명으로 늘었지만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주류인 중도 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첫 관문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내용면에서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월 하원에선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에선 하와이주의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해 외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원 발의에는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태미 더거스 의원, 네바다주의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의원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지난 회기 처음 발의 때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 발의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의회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 대응에 쏠린 가운데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법안입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비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대북 인도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안은 의회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 9개월이 넘은 현재 상원의 경우 공동 지지의원이 1명에 그쳤고 하원은 4명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한반도 평화 법안에 소관 상임위 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아테소 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두 법안을 심의에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This isn't just a one-sided thing. So, as much as I appreciate my colleagues, Mr. Levin, Mr. Sherman, this is all.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 지원 같은 문제는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이며 모두 장기적인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베라원은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 인식이고 인도 지원 문제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의회에는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북한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원 법안, 미한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의 관심은 온통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중국 문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6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13일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 의회는 개회 직후부터 아프간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줄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심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과 정보당국 예산안에 예년과 달리 북한을 특정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의회는 연방정부 임시폐쇄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오는 30일까지 각종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핵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무력 시위와 대미,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서면서도 수위는 조절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섣불리 구사하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영 매체나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 혹은 논평 방식으로 대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력 시위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저강도 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비난은 북핵 협상을 둘러싼 미북 간 직접 현안이 아닌 대중 견제 전략이나 아프가니스탄 철수, 호주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제공 결정 등 미국 대외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행태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당성 내지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에 갖는 합리성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게 할 말은 하되 그것이 판을 상당히 위태롭게 만들거나 미국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거나 이러진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북한 도발 억지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선 남북관계의 완전 파괴를 원치 않는다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도발적 행동에 나서곤 있지만 과거와 같은 벼랑 끝 전술을 섣불리 구사하긴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한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체제 동요를 막는 데 있다며 이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주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상기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대미 협상 재개 문제를 장기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의 협상 재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무력 시위를 지속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병광 박사는 북한이 대미교착 장기전에 대비해 미중 패권 경쟁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치밀한 계산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을 지지하는 북한 매체 또는 외무성 홈페이지 글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게 그런 북한의 사전 포석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인도태평양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은 구조화되고 장기화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중이 결국은 신냉전 구도가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원조라든가 뭐 경제 지원, 교류 이런 거를 자기가 좀 더 미국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게 아닐까라고 보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최근 무력 시위가 전술핵 개발을 위한 기술적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확보엔 성공했지만 이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를 풀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영변 원자로 재가동 움직임을 노출한 것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돌아가자는 간접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영변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영변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계기로 협상을 하자는 거고, 지금 종전선언은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하노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노이로 돌아가서 비핵화 행동 대 미국의 상황 대책을 맞바꾸자는 거고, 그걸 애둘러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거고. 북한이 대미, 대남 정책에 극단적인 방식을 쓰지 못하는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백신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이 바뀌는 추세에서 북한도 대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선 믿을 만한 백신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한미일 간에 논의되는 인도적 지원 범위 내에 백신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백신이 포함된다면 그것도 적은 물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물량이 담겨서 백신이 제공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북한이 당장의 내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선 신종 코로나로 막힌 중국과의 교류 재개가 가장 시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백신 확보가 절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노동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고 유엔 기구들이 공동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 환경이 주민들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가 1년 만에 처음으로 6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8월 대중 수출액은 62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에 412만 달러와 비교해 210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600만 달러를 넘은 건 지난해 8월 652만 달러 이후 1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기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2년 전 같은 달 1,600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건 페로실리콘이었습니다. 페로실리콘 수출액은 8월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 32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철과 규소의 합금철로 용광로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의 고효를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거나 철심이나 전기 강판 생산 공정에서 첨가제로 들어갑니다. 페로실리콘은 대북제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페로실리콘은 꾸준히 북한의 5대 대중 수출품 목록에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03만 달러를 수출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에 따라 페로실리콘의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한국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2020년 한 해 동안 수출한 페로실리콘 등 합금철은 1,073만 달러로 2019년보다 65.4%가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11개월 만에 페로실리콘의 수출을 재개한 겁니다. 페로실리콘의 뒤를 이어 지난달 중국에 많이 수출된 건 전력으로 13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주요 수출 품목인 가발과 가수염, 눈썹 등의 수출을 재개해 37만 2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보총재 고문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여전히 작은 규모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난 3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수출해야 할 품목은 대규모로 수출될 수 있는 석탄과 철, 섬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로 주력 수출 상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섬유 제품 등의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2,878만 달러를 기록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254만 달러로 7월 1,680만 달러에서 34%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식료품 관련 조미료류와 각종 세제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지난해 4.5% 뒷걸음질 쳤던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0.5%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 컨설팅 업체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전문가는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작년보다도 더 악화했다면서 지난해처럼 5%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산하 컨설팅 업체인 피치솔루션스가 올해 북한 경제가 계속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20일 발표한 북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추정한 4.5% 역성장에서 0.5% 반등에 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로 국내 총생산 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실질 GDP가 전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피치솔루션스는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국제 경제가 작년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자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3.5%로 다소 높게 전망했다가 지난 2월 2.5%로 하향 조정한 뒤 다시 4월에 0.5%로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전망이 올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 봉쇄 등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여부가 경제 회생의 관건인데 북한 지도부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어떤 제재 완화도 가능하지 않으며 북한의 경제적 고립만 더 심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 GDP의 주요 지표가 대부분 위축됐다는 한국은행의 지난 7월 보고서 통계를 분야별로 자세히 나열하며 경제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와 주민들에 대한 국내 이동 제한, 악천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우려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지난해 장마철 태풍과 홍수에 따른 피해가 올해 공급에 영향을 미쳐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다만 연료 가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면서 문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을 0.5%로 추정한 핵심 이유로 올해와 내년엔 북중 무역 증가가 북한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북중 무역 규모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또 중국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대하고 계속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이 상당히 감소하긴 했지만 중국이 동아시아에 점증하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향후 몇 달간 북중 무역에 점진적인 회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 정도로 추정하며 피치 솔루션스의 분석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I would say easily minus 5%, not plus 0.5. I don't see any recovery. 브라운 교수는 21일 BOA에 올해 북중 교역 등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며 작은 회복이 이뤄졌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교역량은 지난해보다 더 줄었고 GDP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도 투자는 GDP의 30-40% 정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플러스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석 달 동안 증가세를 보인 북중 교역량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나는 등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게다가 북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시장의 성장을 제한해 시장 활동이 약화했다며 올해는 투자와 소비가 매우 약화돼 지난해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oreover, in order to keep prices stable, the government, I think, has a very tight. 실제로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지난 17일 중국 세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올 상반기 중국 내 주요 성의 대북 무역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무역 규모가 훨씬 감소했습니다. 가령 올해 상반기 중국 전체 대북 교역의 45.7%를 차지한 랴오닝성은 교역액이 3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2억 500만 달러와 비교해 무려 85.4%가 감소했습니다. 또 대북 무역 3위인 광둥성은 마이너스 94.1%, 4위 저장성 마이너스 22.8%, 5위 지린성은 마이너스 94%로 2위 산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영곤 선임연구위원도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 기고한 북중 무역 관련 보고서에서 2021년의 북한 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 총액이 2016년 58억 달러에서 2018년 24억 달러, 2020년엔 5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특히 수출은 거의 아사 직전이란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현재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인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 고위층 사이에서 군비 우선론과 경제 우선론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벌어져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경제건설 노선을 앞세우기 이전부터 이미 이런 논의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스 센터 산하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2일 북한의 국방과 경제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내부 논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 아마도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 부분에 투자돼 민간 경제를 굶주리게 한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정립된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 지출에 대한 북한 내부 논의는 자원 배분 측면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사고의 측면이라는 더 큰 의미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에 대한 북한 지도부 생각의 범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였으며 지금도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 정보분석관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과 미 중앙정보국 산하 오픈소스 센터에서 북한 정보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두 저자는 북한의 주요 경제 간행물인 경제연구와 김일성 종합대학 저널에 실린 기사들을 토대로 무기 개발에 대한 지출을 둘러싼 북한 고위층 내부 논의를 추적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고위층 한편에는 정권이 국방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수록 민간 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 개혁 지향적인 발상과 조치가 뿌리를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기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는 방위 부분의 자금이 실제로 경제에 득이 되고 다른 비방위 부문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방위비 지출 우선론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내부 논쟁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분명히 드러났고 2008년부터는 국방 분야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줄고 보다 균형 있는 접근법을 지지하는 기사들이 부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전후로 국방개혁과 관련된 경제정책에 새로운 초점이 맞춰졌음을 반영하는 기사들이 나오며 국방과 경제사의 지출에 관한 내부 논쟁이 가열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권력을 세습하며 경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2011년을 전후로 경제 우선 전략과 관련해 고위층 사회 내부 논쟁이 이미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한 가운데 이런 새 전략 노선에 반대하는 기저의 목소리가 이미 그해 1월부터 나오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에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점을 국방 부분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2018년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국, 미국과 관여하기 시작했던 해입니다. 칼린 개건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세계에 팔을 벌리고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런 내부 논쟁이 오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저자는 북한 경제 관련 기사는 지도부 내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논쟁을 반영하고 북한의 공식 성명에 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기존 억지력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 걸친 북한 경제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이 국방산업에 더 큰 중점을 둘 여지를 만들기 위해 경제개혁에서 대폭 후퇴할 조짐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저자는 그러면서 비핵화나 관계 회복에 진전을 내기 위해선 북한의 경제정책 셈법과 제한된 자원 배분을 둘러싼 역사적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영 개건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북한 관련 간행물들을 통해 북한이 생각하는 다양한 경제정책과 입장, 관심 분야에 대한 내부 논의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주요 중국 대사관 앞 등에서 집회를 열어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 이행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오는 24일 탈북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소환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21일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서한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 들어오는 탈북 난민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김정은 정권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와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겪다가 탈출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 난민들은 고문과 감금,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당하고 있는 만큼 국제협약에 따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 난민의 경우 세계 다른 난민 위기와 달리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 인정돼 바로 정착할 곳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난민기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북 난민들의 재정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부담을 갖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탈북 난민이 송환될 경우 박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필요를 위해 입국한 불법 이주민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계속 송환하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이런 중국 정부의 행태에 반발해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서명한 9월 24일을 탈북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해 2011년부터 전 세계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24일 오후 4시 30분에 워싱턴의 중국 중앙TV 지국 앞에서 시위를 갖고 중국 대사관으로 이동해 5시 반부터 촛불 집회를 개최한 뒤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같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22일 VOA에 지금은 탈북 난민 위기와 관련해 가장 전략적 시기라며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feel is that this is a very unique opportunit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당국이 탈북 난민들의 송환을 거부하는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국제사회가 중국에 관여해 중국 정부가 이들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중국 감옥에 수감돼 강제 북송에 직면한 탈북 난민이 수백 명에 달한다며 지금이 이들을 손쉽게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탈북 난민 구출의 날 시위 집회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관한 VOA의 질문에 탈북 난민들에게 희망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from evidence from people that we have 강제 북송에 대한 절망으로 자살을 생각하던 탈북 난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서 시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희망을 가졌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특히 과거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감옥과 북송된 탈북 난민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행사를 VOA가 전했을 때 감옥에서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듣고 소망을 가진 탈북 난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탈북 난민들에 대해 우리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저소득 국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5억 회분을 추가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미국이 중저소득 국가에 5억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백신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유행 종식과 더 나은 재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 코로나 백신 정상회의에서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민주주의 무기고였던 것처럼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이 기부를 약속한 백신이 11억 회분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서 5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1억 6천만 회분의 백신을 100개국에 보냈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기부한 백신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머지 백신은 내년 9월까지 모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already shipped nearly 160 million doses to 100 countries, more than every other country has donated combined. America's donations of 500 million Pfizer vaccines through COVAX that I've announced before the G7 summit in June have already begun to ship.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67만여 명이 코로나로 숨지고 전 세계적으로 450만여 명이 사망하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자신의 첫 번째 임무는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취임했을 때 200만여 명이었던 백신 접종자가 현재 1억 8천만여 명으로 늘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코로나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기부는 정치적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달을 돕기 위해 3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대량의 산소 공급 지원과 검사 확대,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 사망자를 줄이고 전염을 완화하기 위해 약 14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전 세계가 다음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유행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면서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미 의회에 8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가 지난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1주년을 맞아 유엔에 진정서를 보내 남북한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도록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남북한 정부 모두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변호사 2명이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1주년을 맞아 22일 유엔의 비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지만 남북한 정부의 미온적 자세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유엔이 개입해 남북한 정부가 수사와 정보 공유 등에 나서도록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살해 책임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국경지대 코로나 특별처분 명령의 취소 같은 재발 방지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북한 당국의 공식 수사에 착수해서 이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중간 발표 뒤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공동수사나 유엔, 국제적십자사 차원의 공동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등 한국 당국이 유족들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문제, 정부가 이대준 씨의 도박 빚을 부풀려 공개하는 한편 실종 당시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라며 월북을 단정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정도 적시했습니다. 진정서를 공동 제출한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2일 BOA에 남북한 정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수사에다가 우리 정부의 태도의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하면서 이걸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시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 진정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남북한 정부에 각각 혐의 서한을 보내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유족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지난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보고에서 이 사건은 북한군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앞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 씨가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뒤 북한의 월북 의사를 밝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소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후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 정권의 코로나 관련 국경지대 직결처형 명령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엔이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약식채용 특별보고관이 얼마 전에도 그 북한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경지대에서의 직결 처형 명령에 대해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이런 이제 인권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엔 차원에서 보고서에서 언급을 한다거나 가능하다면 뭐 한국에 대한 국가 방문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곧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던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도록 하면은 제일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B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벨라루스 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칼레스니카바와 막심 지낙에게 중용을 선고한 것을 비난합니다. 올해 용기 있는 여성상 수상자인 칼레스니카바는 벨라루스를 26년간 통치해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 도전하는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최근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평화적으로 정치운동을 해온 막심 지낙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에 앞서 1년 이상 수감돼 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판결은 벨라루스 당국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칼레스니카바와 지낙은 그들에 대해 가해진 엉터리 혐의에 대해 투명한 법적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회원국입니다. 따라서 벨라루스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권리를 지켜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칼레스니카바와 지낙은 다른 벨라루스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나라 그리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벨라루스 국민들을 지지합니다. 지난 8월 9일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격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루카셴코 정권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칼레스니카바와 지낙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당국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려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지금이라도 자유롭고 공정하고 또 국제적인 감시하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민주적 반대파들과 마주 앉아 진정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